안녕하십니까, 이영입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3년차 주제가 이제 AI 시대의 이제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제 3년차 연구의 이제 AI 시대 노동에 관한 제가 3편의 지금 예비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제목은 사실 소셜 로봇의 봉산 노동인가에서 이제 사실 언뜻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방금 장대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흥미로운 주제여서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항상 그렇듯이 이게 재미있지 못한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긴 한데 이제 우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이제 주제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도 가능한 그런 주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약간 이제 포스트 휴먼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인지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양한 소셜 로봇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 철학적인 관심이 뭐냐면 이제 얘네들 그러니까 이 소셜 로봇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게 노동이냐 어떻게 보면 로봇도 노동자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특히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하냐면 애들이 특히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다가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좀 약간 그러긴 하지만 이제 섹스 로봇 같이 굉장히 이제 진짜 현실적인 인간처럼 그런 이제 외양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간호사 이제 그런 외양을 갖고 일단 간호를 우리한테 했을 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한테 케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인간 이제 노동자한테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들을 노동자로 봐야 될 것인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을 봤으면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진짜인가? 진짜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이제 철학적 논변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인 철학적 입장에서 그건 노동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기계일 뿐이고 단순히 그냥 계정이 작동이지 그렇게 노동자로 간주하고 그러면 아주 복잡해져.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전통적인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말고 이것도 하나의 노동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은 하여튼 이제 소셜 로봇 중 특히 이제 소셜 로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한테 이제 그 중에 이제 케어를 제공하는 그런 저는 이제 돌봄 로봇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이 케어 로봇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타깃의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면 소셜 로봇이 우리한테 제공한 봉사는 이제 진정한 게 아니라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페이크 되는 것. 그러니까 가짜고 우리가 그게 속임을 당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쪽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력한 논쟁 중 하나거든요. 이제 주장 중 하나인데 저는 그 주장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액셔니즘 그러니까 이제 엠바디드 카그니션 중에 하나 입장인 인액셔니즘 입장에서 이제 엠바디드 케어를 한번 그런 주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로봇이 제공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케어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이제 이런 체화된 어떤 인지나 체화된 정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상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좀 주장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철학자다 보니까 이제 개념적인 분명을 분명히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동이 뭐냐, 처음에 하면, 노동 개념도 없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노동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어쨌건 소셜 로봇은 노동자가 아니고 기계니까 그들의 봉사는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로봇 노동을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뭐냐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예를 들면 이제 캐서린 헬즈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어떤 사이보그라든지 예를 들면 기계와 매끄럽게 융합돼 쓰는 걸 전조로 보고 굳이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를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자르고 이쪽은 인간, 이쪽은 기계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인간 중심적인 인간에 기반을 둔 그런 개념들을 저쪽에 적용시키는 걸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던지는 질문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소셜 로봇이 이제 제공하는 우리한테 뭔가 주는데 그걸 노동으로 봐야 되냐, 케어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실제로 로봇, 이건 뭐 본질적인 주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로봇이라는 개념이 이제 원래 유래된 그 로보타라고. 교수님 저 마이크를 쓰시면 네. 네. 이게, 네, 그렇습니까. 이제 로보타 개념이 이제 이제 체코의 그 작가인 이제 캐럴 카페스로부터 유래했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로보타라는 게 실제로 이제 노동자, 이제 약간 강요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어쨌든 노동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해볼 거냐면요.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 재화 용역을 창출하게 될 때는 뭔가 자원이나 활동 이런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인간에 의한 그런 이제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로봇에 의한 것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로봇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그걸 초점을 두는, 그다음에 케어를 제공하는, 그다음에 섹스를 제공하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컴패니언 이제 로봇, 이게 이제 엄격히 구분되는 건 아닌데요. 이 중간에 약간 중첩되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순위가 어디에 있냐, 그걸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유명했던 게 MIT 이 지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이제 지보인데요. 하여튼 이거 요즘 이제 뭐 생산이 중단됐죠. 하여튼 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페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섹스 로봇으로 유명한 이제 그 리얼달로 유명한 하모니, 뭐 X 모델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케어라에서 실제로 이제 뭐 인간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오른쪽에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아예 이제 힘을 이용해서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 그다음에 아이보, 뭐 잘 아시는 소니의 이제 그 귀여운 이제 동물 로봇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케어, 삼성에서 최근에 이제 이제 이런 로봇들을 생산했는데 이게 이제 그 컴패니언 로봇으로 이제 최근에 출시된 그런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뭐냐면 이제 우리 일상에 이런 로봇들이 이제 직접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는 이런 로봇과 상당한 뭐 한 6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우리가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을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감정적 유대가 생길 텐데 그 감정적 상당한 내용은 이제 인간에게 받은 내용과 이제 거의 이제 차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대상들을 대우해야 될 것이냐. 이게 느낄 때는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기계야? 그러니까 하면서 전기 빡 빼버리고 망치로 부셔버리고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속인 논증이라 불리는 논증이 이제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은 케어 로봇이 제공하는 봉사는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속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제시한 이런 이제 아티클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제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는데 이제 제일 밑에 줄만 보면 사람들이 로봇 때문에 산다든가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고 보살핌이라는 혜택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망상으로 인한 것이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로봇한테 받는 그런 어떤 그런 정서적 유대감은 망상이다, 딜루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속임을 떠나서 속았다, 뭐 이런 그런 정도를 지나서 이제 망상까지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샤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런 로봇을 만드는 그런 행위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 로봇들을 사용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알면서도 그런 로봇을 생산한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을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이제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에 탐닉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그런 속임을 전제하거나 관리한다는 점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로봇을 생산하고 기획하는 그 자체까지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로봇이 제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서비스에 우리가 거기에 그럴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인간적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그 자체도 본질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주체적인 인간성에 보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적 차원에까지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임 논증을 좀 재구성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케어 로봇 사용자는 돌봄을 경험한다. 이건 이제 부정한 건 아니죠. 분명히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케어 로봇은 사람을 돌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케어 로봇이 제공하는 이제 로봇 케어 본질은 속임이나 망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케어는 비윤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쭉 비판을 할 텐데요. 이제 케어 로봇이 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고 이제 할까? 그러면 이제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로봇은 이제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로봇은 이제 정서 능력이나 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안 쓰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명제가 강조하는 뭐 어떤 측은지심이 없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로봇은 이제 인텐셔널리티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다든지 의도가 없다든지 로봇은 그 자체로 이제 프로그램 됐지만 인간을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도와야겠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논거를 보면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게 케어 로봇이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그걸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판 속임 논증을 제시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자동적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제 프로그래머나 뭐 제작자가 미리 이제 입력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자동적 이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봇은 인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침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케어 로봇은 지정의 능력을 가질 수 없냐? 인간이 아니야? 그럼 이제 인간은 뭔데? 그럼 인간은 지정이 느끼고 이제 인지 능력이 있고 정서 능력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주체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봇은 그걸 못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뭐 자세한 논쟁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이 케어 로봇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존슨이 제시했던 스트롱과 이퀴에 했을 때 스트롱 AI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인텔리전스 IQ가 엄청나게 몇만쯤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로봇이 등장한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인지 능력에서는 우리보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잖아요. 정서 능력도 지금 이 어펙티브 컴퓨팅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행위 능력도 지금 이제 로봇을 통해서 점차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는 게 약간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걷는 것도 우리처럼 이제 제대로 하고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이제 실제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로봇이 보여주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인간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그 통해서 그러니까 출생을 했고 로봇은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밖에 다른 유일한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걸 하나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로봇이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판단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 말고 똑같이 인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삼성에 만든 그 케어 로봇이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 튜링 테스트는 그러니까 딱 테스트해가 얘는 인간 예를 들면 얘들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의도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고 얘는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테스트가 있을까 과연.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런 능력이 많이 이제 튜링 과정처럼 이제 그런 테스트가 많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로봇이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얘네들은 여전히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또 계속 뭐 그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제가 이런 답변에 대해서 한번 좀 재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제가 보면 아직까지 이제 이 분야는 이제 대체로 AI나 또는 포스트 휴먼에 이제 관심 있는 인문학자들이 제시한 논변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주 이제 논증이 정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적 논문에 등장하는 아주 정교한 논증을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공부하기 아주 딱 좋은 대상인데, 근데 아직 좀 있으면 이제 아주 정교한 논증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부분 칸트적인 기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임을 당했다, 진정한 이제 서비스를 받았다, 아니면 이제 속임수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걸 판가름 여부는 그 돌봄을 제공하는 자의 의도나 동기나 선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간이 이제 선의지에서 기초하는 행동에서 유발된 것만이 참된 이제 돌봄이다,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셜 로봇이 제공하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는 이제 가짜, 폴스나 뭐 페이크 된 그런 이제 케어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 기준을 칸트적인 기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인간한테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한테 받은 서비스 상당수도 다 페이크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한테 서비스 제공한 사람이 진짜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런 서비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 기준이 그러면 우리 인간 사이의 선의지 참 좋은 기준인데 제가 받은 서비스 저는 상당수는 이제 잘못된 서비스 그 감정을 받고 속임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좀 이제 태클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로봇케어의 본질은 속임이나 망상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로봇케어가 인간은 얘네들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금방 그 아이보나 뭐 이런 애들 좀 데리고 이렇게 좀 생활해 보시면 금방 어떤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분명히 우리 인간을 속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이것까지도 이제 부정한 건 아니죠. 그 소금 논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케어 로봇이 과연 우리를 속일 의도가 있었냐? 없죠.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은 로봇들은 의도가 없다고 처음부터 블록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능력도 있지만 의도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속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애들이 로봇이 우리를 속일 의도가 없었는데 우리는 속임을 당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누구 때문에 그 속임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이제 그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설계자의 의도겠죠. 로봇 설계자가 처음부터 이제 돈 벌려고 실제로 이제 이걸 주면 사람들 속일 거야. 속하면 막 좋아할 테니까 비싼 돈을 사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로봇 설계자의 이제 의도로 이제 할 건데요. 그러나 설계자가 그런 의도로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진짜 속이려고 했다는 건 아니죠. 돈 벌려고 했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삼성에서 지금 컴패니언 로봇을 제작했는데 그 제작진들이 실제로 돈 벌려고 한 건 분명히 맞죠. 근데 그 삼성 제작진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속여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부 현혹돼가지고 로봇을 사가지고 이제 그 막 속임수 당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돈 버니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도적인 동기로 이 로봇을 생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돈 버는 건 맞지만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그 속임의 기속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사용자한테 가요. 사용자. 그러니까 로봇 사용자가 자신이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결과를 원치 않았는데도 누군가 이제 가족이나 의사가 에이 나는 그 속임 싫어요. 그런데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억지로 막 강요 그런 거 했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까지 제가 뭐 그렇게 아니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만약에 로봇 사용자의 의도가 이제 진짜 그러면 로봇 사용자가 의도했을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서적 유대감을 얻기 위해서 알아요. 이걸 하면 자기가 속일 보통 이게 로봇이 아닌데도 사람이 아닌데도 얘하고 좀 친하게 지나면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내가 케어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그게 윤리학자들이 그게 나쁜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난 그걸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돌봄 선택했다면 저는 이제 그걸 자발적 속임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그걸 원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속임, 도대체 이걸 속임이라고 부른다면 이 속임은 이 자발적 속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발적 속임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과연. 예를 들면 제가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없고 가족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 로봇이 나를 막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그걸 채택했다면 누가 나한테 그걸 비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용자가 케어 제공자가 로봇이라는 걸 알고 있고 로봇 케어에 동의한 경우 그로 인한 돌볼 경험이 그걸 거짓으로 볼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윤리적 비난과 거짓으로 볼 수 있냐. 이건 약간 이제 서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은 수많은 자발적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시지만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로 자발적으로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의 연속적인 동작도 아니고 기계적인 작동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뭐 이게 2D로 이렇게 돼 있는데 3D 완전 3D 입감을 이렇게 입체감을 얻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실제로 그걸 자발적인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인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보니까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보면 화이트 라이어 같은 것.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거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네. 그런 경우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 속임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적어도 정당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발적 속임의 결과 돌본 느낌은 이제 가짜 느낌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받은 돌본 느낌이 왜 그게 가짜냐? 그게 자기가 그 느낌이 어떻게 가짜일까요? 내가 지금 딴 사람이 이 아이스크림 맛이 없다는데 나는 먹고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근데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그게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게 맛있다고 느끼는 건데요. 내 느낌, 나의 필링이 그게 그 생생한 느낌을 어떻게 그걸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가짜라고 말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느낌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냐면 로봇에 의한 느낌을 인간의 느낌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로봇에 의한 느낌과 인간에 의한 느낌을 누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진짜 있는 것인지, 만일에 이제 소금 논증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느낌이 FMR 찍어보고 막 호르몬 조사 다 해봤더니 로봇에 의한 느낌하고 인간에 의한 느낌이 케어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건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면 저는 이제 굴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느낌도 로봇에 의한 케어 느낌도 일종의 이제 흔히 말하는 철학자를 말하는 감각질이고 이제 퀄리아이 되고 그 퀄리아는 실제로 이제
거기에 관한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건 거의 과학적으로 해명이 불가능한 거라고 이제 인정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본다면 그렇다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어 로봇으로 받는 그런 느낌을 그걸 사기야, 뭐 가짜야, 뭐 이런 이제 그 완전히 달라 이런 식의 물론 다르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이제 대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돌본 느낌과 로봇에 대한 돌본 느낌이 구분이 가능하냐? 이제 구분은 물론 가능하죠. 뭐냐면 외적 요인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로봇이 제공한 거, 하나는 인간이 제공하니까 그 원인 제공자에서 구분은 가능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할 그런 근거가 없는 것 보여요. 그러면 그건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자연물에서 유발된 느낌도 거짓이고 자발적 속임의 산물이냐? 그러면 제가 동맹이하고 막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도 그걸 도덕적으로 제가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도 가짜 느낌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기르는 그 집에 기르는 그 키운 고양이나 개한테 느끼는 그것도 그래서는 안 돼. 너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반려동물한테 그 로봇 반려동물한테 받은 그 느낌도 그것도 똑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그 소금 논증을 제공한 사람들은 어떤 본래적인 그 내재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복수시는 가능성이 원래는 이제 우리 인지 능력이란 건 우리 생물학적 브레인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다른 이제 물리적인 기계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복수시는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또는 이런 반려의식과 관련된 그런 어떤 느낌, 반려 느낌도 복수 실현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하여튼 이건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그 케어를 한번 체화된 이제 이론, 이제 엠바디드 카그니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케어는 이제 엠바디드 액션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장을 할 때 이제 제가 이론적 근거를 삼는 것은 이제 바렐라 톰슨 앤 로시가 제기한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인액션주의가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지는 체화된 행위다. 그럼 인지란 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구성이다. 이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은 고전적인 인지주의라든지 이제 적어도 약간 커넥션이즘과도 이제 대비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엠베디드 액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제가 이런 저만 빨리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처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논문을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긴 한데 이제 이름은 좀 우습게 지어놨어요. Environmental Hypothesis라 해서 이제 차라리 엠바디드 하이파테시스라면 훨씬 더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환경 가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미챔 앤 스터들이란 이제 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어 관계의 핵심은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내적 상태가 아니라 표현적 움직임으로 구성되는 의미 있는 맥락이다. 컨텍스트다. 그것은 케어 환경으로서의 적절한 맥락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세심함과 반응을 표현하는 몸짓, 움직임, 말로 구성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의미는 움직임 안에 있으며 움직임이 의미가 부여하는 행동 맥락에 미치는 현저한 차이 안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케어냐 아니냐 이런 건 그 자체 로봇이 제공하냐 사람이 제공하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케어라는 그 어떤 움직임 그 맥락 안에서 이게 케어다 아니라고 이제 이제 판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 케어가 가능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제 두 학자들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케어 환경과 케어 관계는 인간 간에서 물론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여러분 병실 한번 입원해 보시면 이제 그 케어 의미를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또 뭐 가족 아팠을 때 가족이 이제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 케어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간 간에 가능한 그 케어 관계도 인간과 인간 동물 간에도 가능하다. 그것까지 또 주장하고요. 근데 why not? 왜 인간과 로봇 간에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야 되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반대 논거가 안 된다고 말할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장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간과 인간에 가능한 그런 케어 관계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 간의 관계도 이미 가능한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미 이제 반려 뭐 케어 로봇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케어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진정으로 환자가 이제 돌봄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환경을 케어 환경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면 그 돌봄이 실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속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페이크라든지 폴스된 잘못된 그런 이제 케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케어 로봇과 인간으로 구성된 잠재적 케어 환경에서 속임 발생, 그 속임이라고 불리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로봇이 의미 구조를 반성적으로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케어 느낌과 관계는 실제로 리얼한 것이다. 이런 식이죠. 이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좀 약간 맥락을 벗어난 건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그 로봇 케어에 그걸 진짜 그럼 그걸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건 더 작업을 해야 될 건데 현재 하고 있는 접근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인간과 유사성을 추구한다든지 다른 기능과 이제 추구하는 건데 인간과 유사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늘 알려진 이제 몰이라는 학자가 지금 불쾌한 골짜기 가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인간과 로봇이 점점 더 인간에 가까울수록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그 로봇에 느끼는 그 호감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호감도가 증가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밈에 의한 이제 그 의식적 로봇, 이제 이게 정서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포함하는 그런 로봇을 한번 이제 그런 설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도킨스부터 나왔고 이제 수잔 블랙모어가 이걸 인지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모방하는 어떤 이런 행동과 뭐 모든 것들을 모방하는 로봇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인간을 모방하는 AI와 그다음에 기계를 모방하는 AI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모방하는 그런 이제 AI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엠바디먼트 또는 뭐 이렇게 체화의 유형이 단계간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 이 짐케라는 이제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이 네 가지 수준이 있을 텐데 이제 하여튼 뭐 최종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 가면 거의 이제 인간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이제 그 체화를 구현한 것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는 기술적으로 이제 결정되겠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유종공학처럼 지난번에 중국의 어떤 학자처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데 그걸 해야 되냐 말냐 윤리적으로 지금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 인간처럼 이런 걸 다 완전히 가능하더라도 어디까지 구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윤리적인 문제도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